두 번째 주제, 기후위기의 상황이 실제로 어떻게 전개되고 있고 어떤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학자들이 데이터를 모으고 그 정치인들이 갑론을박을 하는 사이에 이미 기후변화의 어떤 현상과 영향은 뚜렷하게 다가왔거든요. 그러니까 킬리만자로의 만년설은 없어진 지 오래고요. 파타고니아나 히말라야 빙하들도 없어지고 있죠. 그리고 해일이나 폭풍도 빈발을 하고 있죠. 더 많은, 더 강한 태풍은 한반도에도 더 잦아질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기라든지 이런 병원충도 많아지고요. 어떤 가뭄 이런 것. 그러니까 기온이 점점점 일정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 기후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정신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아래에 그 인터스텔라의 두 장면을 갖고 왔는데요. 정말 이 사진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데 이유는 기후변화가 실제로 우리한테 어떻게 다가올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기 때문입니다. 설국열차처럼 이렇게 하루아침에 꽁꽁 얼거나 갑자기 이제 활활 타는 날씨가 되는 게 기후변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 인터스텔라의 왼쪽 장면을 보시면은 차로 끝없이 달려도 계속 옥수수 밭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은 북미가 가뭄하고 병충해 때문에 밀을 재배 못하고 주식이 옥수수로 바뀌는 것이고요. 그 오른쪽에 사실은 이게 월드 시리즈의 양키즈 경기입니다. 근데 거의 동네 야구장 같죠? 게다가 모래폭풍이 경기 중에 불어와서 경기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후 변화라는 것은 여러 가지 그런 예기치 못했던 일정한 패턴이다 붕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경제생활, 사회생활, 야외 스포츠, 문화활동까지도 제대로 못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통을 겪는 나라들이 이미 있거든요. 태평양의 도서국가들은 물에 잠기고 있고요. 아프리카나 중동 나라들은 점점 사막화가 진전이 돼서 모래폭풍 또 작물 생산이 어려워지거나 메뚜기 떼가 더 많아지거나 정신이 없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공간 환경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곳까지 다가오는 게 기후 변화의 일상화 또는 새로운 비일상의 일상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 기후 변화가 지역하고 분야에 따라 굉장히 차별적인 불평등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저 오른쪽 위에 있는 것이 투발루라는 나라입니다. 길쭉한 게 길게 보이는 게 활주로인데 그러니까 산호초를 따라서 있는 나라죠. 저 나라가 해수면이 올라가서 살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농사를 어떻게 짓냐 하면은 흙주머니를 처마에 매달아서 작물을 키우는 그런 정도예요. 아래 몰디브나 발리 같은 나라에서는 저 바닷물 속에서 강요회의를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죽어갈 지경이다라고 항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도체 기후 난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아프리카, 중동 할 것 없이 특히 시리아 난민은 유럽에서도 굉장히 그 정치적인 어떤 그 갈등과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시리아 난민도 사실은 기후 난민입니다. 원래는 살기가 좋은 땅이었는데 온난화가 되고 러시아가 기후 변화로 밀 수출을 안 하게 되니까는 이렇게 그 IS라는 극단주의도 세력도 생겨나고 사람들이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갖고 저 지중해 바다로 목숨을 걸고 뛰어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는 과학의 문제가 경제의 문제, 사회의 문제, 인권의 문제, 정치의 문제로 확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국도 물론 예외가 아닙니다. 제가 온대가 아니라 이미 아열대 기후구에 들어섰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한국에서 사과의 최적 재배지 하면은 대구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더 이상 위도상으로는 대구가 아니에요. 사과는 겨울에 추워야지 열매를 맺거든요. 홍천까지 최적 재배지가 올라갔습니다. 대신 남부지방에서 한라봉, 애플망고 같은 열대 과일을 재배하기 시작을 하죠. 슈퍼에 가면은 국내산 열대 과일을 싸게 먹을 수 있겠구나. 좋을 것 같시죠. 그러나 우리가 애플망고만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쌀이나 다른 어떤 주요 식량 작물들은 더 경작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전 세계가 산업혁명 이후에 1도 상승을 했을 때 한반도는 이미 1.45도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라산, 덕유산의 구상나무가 봄에 수분이 부족해서 말라 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기후위기 멸종종이 한국에서도 기록되는 것이죠. 해수면 상승으로 부산 센텀시티나 김해공항은 저렇게 잠기고 섬이 될 겁니다. 미세먼지도 그렇습니다. 중국발만 얘기를 하는데
미세먼지는 중국에서도 생기고 한국에서도 생깁니다. 오히려 중국에서 생겨나는 것은 발생원은 줄어들고 있죠. 문제는 온난화 때문에 성층권과 지상의 온도 차이가 줄어들고 그래서 대기가 바람이 덜 불어서 대기가 정체되는 날이 많아진다는 것이거든요. 자, 중국발 그만하고 다 발생원은 줄어들지만 이게 결국은 기후변화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후변화가 여러 현상으로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작년에 그래도 기후위기, 클라이밋 이머전시, 클라이밋 스트라이크라는 게 이제 올해 단어로 사전에 등재될 정도로 그리고 타임지의 표지를 그레타 툰베리가 올해 인물로 장식할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툰베리처럼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 자루에서 송곳 튀어나오듯이 이야기를 시작한 사람과 운동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많은 자연현상들이 일어났죠. 지금 파리가 있으니까 서유럽이 분명하겠죠. 서유럽은 42도 이상 섭씨 한 달 이상 그런 폭염이 지속됐고 호주는 산불이 몇 달을 계속되면서 저렇게 사람들을 또는 캥거루와 코알라까지 고통스럽게 했죠. 바로 이번 초겨울, 초봄의 남극 사진입니다. 섭씨 20도까지 올라가서 저 뽀송뽀송해야 될 펭귄 새끼들이 이렇게 꾀재져졌죠. 그 다음에 바이러스 같은 감염병 문제입니다. 이건 뒤에서 조금 이따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기후변화 현상이 극심해지고 기후위기가 이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니까는 국제사회도 안 나서면 안 되겠죠. 이미 1988년에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이라는 국제 조직이 만들어졌고 그때부터 이 IPCC의 평가 보고서를 참고로 하여 유엔에서는 매년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개최하면서 몇 가지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중요한 것이 3회 대회에서 교토의정서죠. 교토체제라고 하는데 인간의 활동 때문에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점점 극심해질 거라는 것. 두 번째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의무 감축해야 된다는 것. 세 번째로 기타 유연성 체제 등등을 합의를 한 게 교토의정서입니다. 문제는 첫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부시가 당선되고선 미국이 우리 교토의정서 비준 안 할 거야. 빠져나갈 거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는 다른 나라들도 슬금슬금 눈치를 봅니다. 황당한 게 그때는 제일 배출국이 미국이고요. 근데 미국은 안 들어가겠다고 했고 중국은 그 다음 다배출국인데 선진국이 아니기 때문에 교토의정서상의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이 아니에요. 황당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교토의정서에 해당되는 나라들의 배출량은 전 세계 배출의 15%밖에 안 됐습니다. 문제가 많았죠. 그래서 유럽연합 중심으로 교토의정서 체제는 명맥을 이어오다가 이렇게 해서는 실효 있는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할 수 없다 해서 새롭게 합의가 된 것이 그 사이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1915년에 21차 당사국 총회에서 만들어진 파리협정입니다. 그래서 파리협정에서 새로운 기후체제가 만들어졌죠. 파리협정이 제일 중요한 것은 교토의정서는 선진국만 의무 감축을 하게 했는데 파리협정은 196개국 모두가 자신의 감축량 약속, 몇 년도까지 얼마를 배출 감축을 하겠다고 약속을 제출하고 그리고 5년마다 이것을 점검을 하고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자발적으로 목표를 적어냈으니까는 그건 꼭 지킬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가 있죠.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실까요? 각국이 약속했던 배출 감축 목표를 다 합쳤더니 1.5도 티핑 포인트는커녕 2.6도에서 3.2도 상승이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큰일 났죠. 각국이 약속을 다 지킬 때 그렇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가 안 지킬 거거든요. 지금 같아서는. 큰일 났죠. 훨씬 더 온도 상승이 예상되겠죠. 그 다음에 문제는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킨 나라에 대해서도 제재가 없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욕만 먹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좀 재미있고도 좀 우스운 거죠. 그 다음에 몇 년도까지 화석 연료를 중단할 것인지 내연기관 자동차를 중단할 것인가라는 얘기들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파리협정도 제대로 될 것인가라는 회의적인 어떤 그 평가도 있지만 그러나 이 새로 만들어진 약속을 갖고 우리가 뭔가를 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파리협정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산업혁명 후의 온도 상승을 2도 이하, 가급적 1.5도 이하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약간 좀 우습죠. 어떤 그 국제적인 어떤 합의인데 목표 수치가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에 기말고사가 있는데 학생한테 너는 몇 점을 목표로 하느냐 했더니 예, 70점, 가급적 80점을 목표로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선생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야단을 치겠죠. 너는 정신자세도 틀렸고 이제 70점, 80점은 준비하는 전략도 다르잖아요. 암기 과목에 집중할 것인지 기출문제를 풀 것인지. 근데 두 목표가 다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냐 하면 이미 과학적인 어떤 진실은 1.5도가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도 얘기를 하니까는 미국하고 사우디 같은 나라에서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합의를 못 해주겠다라고 나온 거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2도와 1.5도를 다 명시를 하고 대신 IPCC한테 1.5도와 2도의 차이를 전망하는 특별 보고서를 만들 것을 유엔이 주문합니다. 그래서 재작년 가을 인천 송도에서 발표된 게 IPCC 1.5도 상승에 관한 특별 보고서입니다. 보시면은 저 아래 그래프에서 보라색으로 표시된 거는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이고 노란색은 그래도 회복 가능한 타격입니다. 보시면 열대 산호초, 맹그로브 숲, 곡물 그 수확량 등등 여러 지표가 있는데 1.5도라고 피해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2도에 비해서는 그래도 회복 가능한 상황이고 인류들이 서로 도우면 버텨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게 이제 1.5도의 메시지인 것이고요. 1.5도 이상이 되면은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 우리가 예상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모델로 우리가 짐작할 수 없는 상황에 달할 거라는 것이죠. 1.5도 특별보고서는 또 하나는 그러면은 1.5도로 억제를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1.6도까지 올라갔다가 살짝 올라갔다가 정온화를 시켜야 되고 그러려면 지금부터 CO2를 비롯한 온실가스들을 급격히 줄여서 2050년에는 배출 제로의 상태, 더 이상 추가적인 화석연료 연수가 0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태까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까지는 온실가스 배출은 급격히 늘어왔거든요. 이 급격히 줄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중간 목표로 2030년, 10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2030년까지 지금 배출량의 45%에서 50% 정도를 줄여야 된다라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계산은 나왔어요. 시나리오와 그래프는 나오는데 이렇게 하려면 어느 정도가 가능할 것인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장 그렇게 되려면 9시 뉴스하고 국회에서 난리가 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의 체감을 할 수가 없죠. 자, 여기서 또 하나 엎친 데 덮친 격이랄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한테 찾아왔습니다. 이 얘기를 조금 해볼 텐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미 바꾸고 있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랑 감염병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의 코로나19가 곧 기후변화 때문에 왔다라는 구체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많은 감염병이 더 크게 기후변화로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어떤 예상들, 연구들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간이 생태계를 곳곳을 다 파괴하고 온난화가 되다 보니까 인수 공통 전염병의 매개가 될 수 있는 그런 야생동물이 서식지가 없어지고 인간의 삶터로 내려와 섞인다는 것이죠. 교류독감이나 구제역도 옛날부터 있었던 병들이었거든요. 그러나 세계화된 생산과 교류의 양식이 이걸 심각한 병으로 만들었죠. 또 하나는 시베리아 영구 동토층 같은 데에는 오래 잠자고 있는 바이러스, 냉동 상태로 있던 바이러스죠. 근데 이게 온도가 올라가고 얼음이 녹으니까는 풀려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어떤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국지적으로 있었던 풍토병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병에 대해서는 그 근처에 사람과 동물들은 어느 정도 면역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변화로 이런 어떤 병원체들이 국경과 대륙을 넘나들면은 새로 만나는 질병이죠.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전반적으로 기온이 상승하고 습도도 상승하니까는 병원균이 더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데 그런 반면 너무 춥고 너무 더워지는 기후 격변 속에 사람들은 허약해지고 영양 상태도 나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더 큰, 더 많은 감염병이 예상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러한 뉴노멀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대규모 감염병과 기후 변화의 원인, 한 뿌리라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19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어떤 흥미로운 그 결과들도 많이 보여주고 있죠.
대기 환경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것은 그 미세먼지 아닙니다. 질소 화합물의 분포인데 확실히 코로나19가 중국에 한창이었을 때 중국과 한반도까지 많이 상태가 좋아졌죠. 인도 북부에서 히말라야가 저렇게 다 보인 것은 몇십 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좋은 일인데 문제는 이렇게 이동과 산업 활동이 줄어들었다가 이 코로나가 한풀 꺾이고 다시 늘어나면은 이건 거의 도루묵이 사실 됩니다. 이거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공기질이 좋아졌다가 금방 다시 악화가 되었거든요.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온실가스 배출 변화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덜 움직이고 덜 쓰니까는요. 생산을 덜 하니까 온실가스 배출이 줄었습니다. 중국은 지난 2, 3월에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서 온실가스 배출이 6%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시 지금 중국은 공장을 가동하고 자동차가 많이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1년으로 치면은 중국 전체 배출량의 감소는 1%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고요. 지금 보시면은 뉴욕하고 파리의 또 그 배출 감소 굉장히 많죠. 이거는 그 주변에 이 화석연료, 큰 발전소 같은 것들이 있느냐 없느냐. 게다가 파리는 관광객이 엄청 줄었기 때문에 도시마다 다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역사적인 그래프를 보면 온실가스 배출은 고비 때 줄었다가 늘고 급격히 계속 다시 늘어왔습니다. 1920년 즈음에 스페인 독감으로 200~300만 명이 죽었는데 배출이 잠깐 줄었다가 금방 늘었죠. 대공황 때, 2차 대전 때, 두 차례 걸친 석유 파동 때, 소비에트 연방 몰락 때, 금융위기 때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경향적으로는 점점점 늘어났죠. 지금 2020년 약간 줄 것으로는 예상이 되지만 이것이 우리가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의 어떤 감소폭인가, 그 다음에 충분히 구조적인 변화인가 하면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연적으로 약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한편으로는 폐기물이 산을 이룹니다. 일회용품, 마스크, 종이컵, 비닐장갑, 우리 투표할 때 다 경험하셨죠? 예, 이게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생산을 한편으로는 줄이기도 하지만 더 늘리기도 하죠. 도로가 굉장히 깨끗해졌지만 저 위에는 인도의 전철 아닙니다. X자로 거의 사회적 격리를 표시해뒀죠. 그러나 드라이브 스루 그 검진을 사용한다든지 개인 자가용 이동이 권장되면서 오히려 운송 부분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은 늘어날 수도 있고 대중교통 이용이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항공 배출은 확실히 정체가 되고 있죠. 이러면서 가장 문제는 기후 위기가 뒤로 밀려난다는 겁니다. 감염병과 기후 위기는 크게 봐 원인이 하나고 해법도 하나인데, 그러나 당장에 하루에 몇백 명씩 사람이 죽고 이렇게 사람들이 힘든데 기후위기 극복과 경기 부양이 우선 아니냐, 기후위기는 좀 이따 얘기하자라는 조짐들이 있죠. 올해 그 11월에 글래스고우에서 26차 당사국총회, 기후변화 당사국총회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1년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걱정이 되는 거죠. 유럽연합 같으면은 그린 딜이라고 해서 열심히 기후변화 정책을 입안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떤 대중의 관심사, 정치권의 관심사에서 멀어질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와 기후변화, 코로나 온실가스 감축 또는 적극적인 대응은 굉장히 양면성을 갖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크게 봐야 되는 거죠. 저 패러디 포스를 보시면은 코비드19가 인간을 잡아먹으러 쫓아오는 상어라면은 뒤에 오는 경제 위기가 더 큰 상어죠. 그러나 그 뒤에 다가오는 기후 변화는 입 밖에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어떤 괴물 상어의 모습일 것이라는 것이고, 아까 한 장만 보여드렸던 카툰의 나머지 한 장까지 저 위에 나와 있죠. 코로나19의 파고 뒤에는 기후 변화라는 더 큰 파고에 우리 몸이 다 실려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와중에 한국 얘기를 좀 해볼게요. 한국은 기후 악당 국가입니다. 전 정부들이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느슨하게 세우거나 열심히 정책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문제는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위의 그래프에서 한국의 유엔에 제출한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 목표는
녹색 선이 전망치 증가 전망이고 파란색이 거기에 비해서 이만큼 낮추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전망에 비해서 37% 정도 감축을 하겠다는 건데 실제는 빨간 선처럼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상 증가를 따라잡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은 그 탄소 예산에 비하면 더욱더 한국은 이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것과의 간극이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처럼 온실가스 배출하면은 전 세계의 그 기온 상승은 1.5도는커녕 4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어떤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클라이밋 빌리언, 기후 악당이라고 이미 불리고 있는 것이죠. 한국은 실제로 온실가스 배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상위 10개, 20개 기업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상위 10개 기업, 포스코를 포함해서 여기서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국가 배출 전체 총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강의를 듣는 분들은 굉장히 기후 위기를 걱정하고 착한 분들이어서 아마 앞에 텀블러를 갖다 두시거나 절전형 멀티탭을 쓰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굉장히 소중한 개인적인 실천이지만 그러나 저렇게 상위 10개, 20개 기업에서 유의미하게 크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않는 한 우리의 작은 실천은 너무 미미한 것으로 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여러 에너지 전환 정책이 있었고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 법제도가 있습니다. 녹색성장 기본법도 있고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도 있고 그러나 앞에서 보신 그래프처럼 한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도 실패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크게 걱정이나 반성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 요구, 1.5도 요구에 비해서도 소극적으로 목표를 수립했고 구체적인 이행 수단도 부족하고 성과 점검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따지고 난리를 치는 국회의원은 거의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걸 밀고 들어가 갖고 열심히 문제 제기를 하는 언론도 사실은 극히 드뭅니다. 제도별, 부문별, 부처별로도 어떤 통합성이 부족합니다. 환경부 따로, 기재부 따로, 산업부 따로, 중앙정부, 지방정부 따로인 것이죠. 자, 이제까지 우리의 어떤 현황, 상황, 심각성, 그 다음에 이루어지고 있는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